바다는 늘 저를 시험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고깃배에 올라타며 파도에 몸을 맡겼고, 청년이 되어서는 제 배를 몰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성실히 일한 덕분에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늦게나마 은퇴를 맞이할 수 있었지요. 이제는 그저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곱씹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바다로 특별한 항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와 함께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부자 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준호는 제게 늘 마음에 걸리는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야심차던 청년이었지만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어느새 기운이 꺾이고 말았거든요. 한때는 그의 눈빛 속에서 끝없는 분노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달랐습니다. 모처럼 활짝 웃으며 아버지, 오늘은 우리만의 날입니다라고 말하는 준호의 얼굴에서 저는 다시 옛날의 아이 같은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놓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서해의 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쳤습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돌고 수평선 너머에는 붉은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젊은 시절과 똑같이 넓고 강하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인생의 굴곡을 겪었더라도 결국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준호를 보며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호야,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 아버지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 이번 항해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제겐 큰 위로였습니다. 사실 저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패와 비주로 고생하는 아들을 돕고 싶어도 이제는 힘이 없는 노인네라 도와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준호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즐거운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돛을 조정하며 함께 바람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준호는 능숙하게 줄을 잡고 저는 그 옆에서 조타기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가 그에게 처음 바다를 가르쳐주던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파도 위에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세상 모든 불행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배 위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던 일,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린 일,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시절.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아들이지만 그 눈빛에서 이해와 공감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다 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웃으며 항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바람이 제 눈물을 말려주었고 바다는 그 눈물을 삼켜주었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히 부서지고 갈매기 울음소리는 멀리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어 고맙다. 너와 함께라서 행복하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줄만 알았지. 그 바다 위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늘 저를 시험하는 존재였습니다. 잔잔한 파도 속에서도 언제 돌풍이 불지 알 수 없고 햇살 가득한 수평선 너머에도 갑작스러운 폭풍이 숨어 있기 마련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제가 맞닥뜨린 폭풍은 자연이 아니라 제 피부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 믿었던 제 등에 가해진 손길. 그 손길은 바람보다 거세고 파도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항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돛대에 햇살이 비쳐 눈부시게 반짝였고
파도는 배 옆구리를 부드럽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오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배가 수평선 한가운데 이르렀을 무렵 준호는 제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선 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묘한 빛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속기 마련이지요.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자상한 아들의 배려 같았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느껴진 것은 예상치 못한 힘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등이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닥이 사라지고 제 몸이 허공을 가르며 떠올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다가 제 앞에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 잡으려 했지만 제 손끝은 허공만을 붙잡았습니다. 갑판 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해지고 저는 그대로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이 제 몸을 삼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바닷물은 차갑고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허우적거리며 떠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지요. 제가 믿었던 구명조끼가 이미 찢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구명조끼에 갈라진 자국은 칼로 그어낸 듯 매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훼손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어 숨을 쉬려 몸부림쳤지만 차가운 파도는 제 머리를 계속 짓눌렀습니다. 소금기가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눈은 따갑게 타올랐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속에서 보이는 세상은 흐릿했습니다. 햇살은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손에 잡힐 듯 아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은영의 미소가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아들의 손의 생을 마감해야 한단 말인가? 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바닷물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불길처럼 치솟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배신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곧 바닷속 암초에 부딪히며 어깨와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뼈에 전해지는 고통은 살을 가르는 듯 했지만 그것마저도 저를 깨우는 신호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져가던 순간 멀리서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렴풋이 작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존재였지요. 거칠게 흔들리던 제 몸이 갑자기 누군가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낡은 그물 냄새와 함께 굵은 손이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귀에 들려온 건 쉰 목소리였습니다. 여보게, 정신 차리게. 그 소리에 저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검게 그을린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에 달아버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서 바다가 아닌 사람이 저를 건져 올린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리 항구로 돌아가는 제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어 바다에 가둔 후 제가 죽었을 거라 확신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심장을 가장 깊이 베어낸 칼날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그 차갑고 무자비한 뒷모습은 제게 새로운 생존 이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저는 물에 젖은 몸으로 그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때때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어디선가는 실수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의식은 희미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깨는 암초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되었고 다리에는 깊은 긁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은 바닷바람에 금세 얼어붙어 몸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믿었던 혈육에게서 등을 떠밀렸다는 상처는 살을 찢는 상처보다도 깊고 쓰라렸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이만수였습니다.
바다에서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사람답게 그의 손은 굵고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바닷물처럼 넉넉했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산골 마을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금물에 상처를 씻어주고 거친 천 조각으로 상처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네. 편히 쉬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래 눌러왔던 울음을 삼키며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오두막에서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했습니다. 악몽 속에서 아들이 저를 미는 장면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눈을 뜰 때마다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이만수 노인이 매번 다독여 주었습니다. 살아남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네. 하늘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돌려보낸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노인의 집 앞마당에 노인 신문을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굵은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항해 중 실종. 기사 속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은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지만 분명 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항구에서 눈물을 흘리며 실종된 아버지를 찾고 있다. 효심 깊은 아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저는 손에 들린 신문을 부들부들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효자라니요. 그가 제 등을 밀어 바다에 빠뜨렸는데 세상은 그를 효심 깊은 아들이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속 사진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부짖으며 사람들의 동정을 끌고 보험금을 노리며 자신을 불쌍한 아들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되자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내 생존을 알리지 말자. 죽은 척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놈의 민낯을 끝까지 드러낼 수 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름도 존재도 감췄습니다. 노인의 오두막에 머물며 바깥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바깥마당에 서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버지가 죽은 줄 알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거짓의 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제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제가 죽은 척을 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쌓아올린 거짓과 탐욕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불 꺼진 오두막에서 홀로 앉아 아들의 지난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변했을까? 돈이, 욕심이, 절망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 한때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 바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라던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사악한 인간으로 바뀌었을까? 그 의문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저를 더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찾아내리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도움을 받아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제 모습은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상처 자국은 얼굴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더 초라한 옷을 걸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들, 보험금 신청 준비. 그 기사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아들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저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효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바다가 제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살아서 진실을 밝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마라. 저는 그 속삭임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내 아들이 어떤 괴물로 변했는지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뜨거운 결심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때때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어디선가는 실수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죽었다 믿고 안심하고 있을 그 틈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효자라 부르며 동정을 보냈지만 저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척하며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준비했습니다. 몸은 아직 성치 않았지만 분노와 결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만수 노인에게 간단히 사정을 털어놓고 그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가야 한다면 다녀오게.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다시 잡히면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걸세.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저는 깊은 밤을 기다렸습니다. 별빛조차 희미한 시각,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아들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차갑고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없는 집 앞에 서니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찾는 진실이 숨어 있겠지. 담장을 넘는 순간 제 몸은 비틀거렸지만 오히려 고통이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들어간 아들의 방은 정돈된 듯 보였지만 구석구석은 허술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빳빳한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였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3장, 4장, 5장 무려 3곳의 보험사에서 제 이름으로 가입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가입일자는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총액 10억 확보. 그 글씨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는 빚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빚이 그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보험 증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기는커녕 돈으로 환산된 목숨값만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전원을 켜고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살인 조건, 익사시 생존 가능성, 수면제 종류와 효과, 온통 소름 끼치는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보험금 청구기간 단축법까지 검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은 충동적으로 저를 밀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이메일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망 후 하루 이내 실종 신고 가능. 보험금 청구는 2달 내 진행 가능. 이미 그는 제가 죽기 전부터 변호사와 법적 절차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서류상의 이름, 돈을 끌어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낯익은 작은 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에는 졸피뎀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등산 전날 저녁, 그는 제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졸음이 쏟아졌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반항조차 하지 못하도록 미리 약을 먹이고 힘없이 바다에 떨어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단순히 밀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제 앞에 쌓였습니다. 보험 서류, 빚 독촉장, 노트북의 검색 기록과 이메일, 그리고 약병까지 하나하나가 제 아들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강렬한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는 내 목숨을 팔아넘기려 한 살인자다. 나는 이 증거들을 무기 삼아 반드시 그를 무너뜨리겠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아들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제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세상 앞에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바다는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돈으로만 본 아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복수의 길을요. 아들의 방에서 모든 증거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구명조끼가 찢겨나가던 순간, 바다 속으로 가라앉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 것은 아들의 냉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살인의 주체, 냉혹한 범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반드시 그의 주변에서 같은 냄새를 맡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전처, 김수진. 그녀는 몇 해 전 준호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어린 딸과 함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한 불화인 줄만 알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준호의 탐욕과 기묘한 집착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일 터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는 제 얼굴을 그대로 보인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겠지요. 그래서 저는 허름한 옷과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변장을 한 채 그녀의 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타난 이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척해지고 상처로 얼룩진 제 얼굴은 이미 예전의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낮게 목소리를 깔아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다. 네, 전 시아버지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손은 문고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닫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작은 거실 안으로 들였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준호가 이혼을 앞두고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가정이 아니라 아버님 보험금과 재산이었거든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찾던 답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은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서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문자와 통화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보험금은 언제 나오냐? 내 몫은 얼마나 될까? 그런 내용이 적힌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돈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어요. 준호가 하는 짓이 점점 무서워졌거든요. 그녀의 고백은 제 심장을 저미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이혼하기 직전 준호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곧장 보험금이 들어올 거고 그 돈으로 딸 양육비도 줄 수 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상은 아니구나 싶었죠. 그녀는 망설임 끝에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도록 차가웠습니다. 죽고 나서 일주일이면 된다. 그때 보험금 타면 애는 책임질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밀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이미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제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분명한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숨어 있지 않을 거다. 내 아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날 밤, 수지는 저를 끝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어 든든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의 진실된 증언이 더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와 정의의 길은 점점 더 확실한 증거와 동지들을 얻으며 굳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거짓은 결국 술자리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탐욕과 죄책감을 동시에 짊어진 자라면 술은 그의 혀를 쉽게 풀어버립니다. 저는 그 점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숨긴 범죄라도 술에 취한 순간 진짜 속마음은 언젠가 흘러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수진에게서 받은 증거는 강력했지만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직접 아들의 입에서 밀었다라는 말이 흘러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들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항구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 그곳이 준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들의 울분이 오가는 자리, 바다에서 일하다 지친 사내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곳, 그곳은 늘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지요. 저는 낡은 어부 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모자를 눌렀으며 일부러 허리를 굽혀 노인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떠올리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죽은 자로 여겼으니까요. 그날 밤 술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탁자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욕설, 그리고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앞에 두고 시선을 낮춘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이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듯했지만 눈 밑은 짙게 파였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앞에서는 억지로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실패와 빚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쓴 채 그의 뒤편에 앉아 마치 모르는 어부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했어. 바다에서 사고 난 줄 알지? 그게 다 내가 짠판이야.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듯 몸을 앞으로 내밀며 속삭이듯 말했지만 술에 취해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등만 살짝 밀면 돼. 나이 든 사람은 저항도 못하지. 게다가 바다야. 빠지면 끝이지. 아무도 못 찾아. 그 말 한마디가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필요했던 말이다. 내 입으로 내뱉은 자백. 이제 너는 스스로 무너졌다. 제 앞에 놓인 녹음기는 조용히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모든 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설마 농담이지 라고 떠들었지만 준호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농담 같아. 내가 직접 밀었다고. 그 전에 약도 먹였어. 졸피뎀 알지? 그거 커피에 타면 그냥 돌려서 몸이 축 늘어져. 아버진 힘도 못 쓰고 그대로 바다로 빠졌지. 그 순간 저는 숨조차 멎는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약을 먹이고 밀고 구명조끼를 찢어놓고 치밀한 계획이 그의 입을 통해 자백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술이 그의 혀를 묶은 족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정에서
세상 앞에서 그를 무너뜨릴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술집 문을 나서며 저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은 짙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선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증언, 휴대폰 속 문자와 녹음, 그리고 지금 제 손에 쥔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하나 모여 아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저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복수의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녹음한 아들의 자백은 제게 확실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곧바로 꺼내 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려면 아들이 더 깊숙이 자기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그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아들, 아버지를 잃고 눈물 짓는 효자. 이 가면이 벗겨지려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익명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흔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의 빚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발견한 빚 독촉장은 모두 현실이었고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은 그 모든 걸 보험금으로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빚쟁이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의 세상은 단숨에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봉투에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글씨체는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흘렸었습니다. 박태수 살아있다. 그 문장은 단 3단어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이 저를 밀던 순간을 스케치한 그림 한 장도 넣었습니다. 어두운 바다, 쓰러지는 남자, 그리고 등을 떠미는 그림자. 실제 현장을 본 사람만 그릴 수 있을 것처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채업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봉투는 이름 없는 발신인으로 아들이 진 빚을 쥔 사채업자 사무실로 흘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숨어 지내던 산골 마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구 인근에서 아들의 집에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고 빚 독촉장을 집 안에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내려치며 위협을 가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 흔들린 채 자신이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공포를 맛보았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차갑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사채업자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까지 들이닥쳐 가구를 부수고 그의 서랍을 뒤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준호는 경찰을 불렀지만 이미 빚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서와 병원을 전전하다가 심지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를 병원 응급실에서 실려 나오는 걸 목격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토록 잘난 척하던 아들이 이제는 세상 앞에서 망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살인자 박준호.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다는 기억한다.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메시지는 아들의 집 앞에 직접 두고 왔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었는데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눈이 있다는 두려움. 그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항구 근처에서 아들이 전화를 거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종 선고 취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보험금 사기를 시도한 겁니까? 그러다 들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아들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내가 진짜 공포를 느끼기 전까지는 아직 멀었다. 복수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돌멩이가 물 위에서 파문을 일으키듯 아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의 손길은 점점 아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제 더 큰 덫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덫이 닫히는 순간 아들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의 방문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항구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준호가 요즘 이상하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한다더라.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며 내심 확신했습니다. 제 그림자 같은 흔적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불안에 떠는 것만으로는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는 효자라는 가면을 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가면을 깨뜨리려면 더 직접적인 심리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작은 쪽지를 준비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글과 함께 그날 바다에서 제가 밀리던 순간을 간단히 스케치했습니다. 글은 이랬습니다. 살인자 준호, 바다는 다 기억한다. 그 쪽지는 그의 집 앞 우편함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멀리서 지켜보니 아들은 집 앞에서 편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로 단 한 줄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봤다. 내가 아버지를 민 순간을. 그 문자가 그의 휴대폰에 도착한 순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 위에 손을 베었으면서도 피 흘리는 것조차 잊은 채 휴대폰을 던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복수는 제대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항구 사람들 앞에서는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효심 깊은 아들이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 가식적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저를 바다로 밀어넣던 그 손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그의 가면을 조금 더 확실히 깨뜨리기 위해 저는 마지막 심리전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 메시지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봉투를 그의 집 문 앞에 두고 돌아선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남긴 쪽지와 그림, 문자들을 들고 가서 누군가 협박하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의 정체를 알 수 없다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지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세상은 아직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너 스스로 무너지는 걸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다. 그날 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 선고, 취소가 가능합니까? 변호사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보험금 사기를 시도한 것이냐? 이런 건 발각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방 안을 어지럽히며 술을 퍼부었고 결국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서 효자 행세를 했지만 이미 제 손에 쥔 증거와 그의 불안한 행동들은 그 가면이 얼마나 얇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길을 밝혀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결국 그를 삼켜버릴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심리전에 휘둘리며 흔들리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공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는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가면을 완전히 벗기려면 믿을 만한 누군가의 목격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 딸,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언제나 저를 걱정하는 효녀였습니다. 제게 닥친 진실을 알게 된 후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도울게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에 또 다른 자식을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탐욕과 죄악을 드러내려면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정의 결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정은 우연을 가장해 준호를 찾아가 아버지를 봤다는 거짓 증언을 흘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를 봤다고 주장하는 대신 어린 시절 함께 살던 집 근처 바닷가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노인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 한마디는 준호의 불안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쪽지와 그림, 문자로 흔들린 그의 정신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크게 무너질 상태였으니까요. 며칠 후 민정은 우연을 가장해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항구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상한 사람을 봤어.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분이었어.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정은 일부러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지만 실제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였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버지는 이미...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혀가 꼬이고 눈동자는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똑똑히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술에 만취해 거리를 헤맸습니다. 항구 사람들은 그가 길 위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밀었어. 그 울부짖음은 한밤중 항구 거리를 울렸습니다. 행인 몇 명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입으로 스스로 죄를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발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구나. 민정의 작은 거짓말은 치명적인 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효자라는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불안과 광기는 점점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왜 저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닐까? 항구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정의 거짓 목격담 이후 아들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항구 사람들 앞에서 효자 행세를 하던 가면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절규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입을 거쳐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밀었다는 단어가 바닷바람처럼 소문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의 눈빛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끝까지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점이야말로 마지막 덫을 놓을 때라 판단했습니다. 수진과 민정, 그리고 믿을 만한 경찰인 최 형사와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이제는 저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숨어 지내며 모아온 증거와 녹음, 그리고 아들의 자백을 모두 세상 앞에 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무너뜨릴 무대는 길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는 변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민정은 일부러 오빠를 불러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봤다는 말을 하며 한강 다리 위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최 형사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리 위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 난간에 몸을 기대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나타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흐느낌이 섞인 자백이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거짓으로 무장한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인 살인미 수범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제 젖은 머리칼을 흔들고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이 커다랗게 열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바로 저였습니다. 준호야, 넌 끝났다. 아들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뒤에서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들었어. 녹음도 했고 증거도 있어. 더는 도망칠 수 없어.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다리를 비추었고 최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준호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쇠사슬 같은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바다는 그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더 이상 그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리 난간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아들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마음 한켠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차에 태워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더 큰 죄들이 아직 남아있다. 너는 이제 막 심판대에 오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리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강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결은 마치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가 떠난 그날 밤 저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라는 안도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들의 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랜 세월 그의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로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괴물이 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 괴물은 오래전부터 제 아들 안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최 형사와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저는 증인 자격으로 불려다녔고 그간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노트북의 검색 기록,
보험 서류, 약병, 그리고 술집에서의 자백 녹음까지. 그것들만으로도 이미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아들이 저를 배신하기 오래전부터 그는 이미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제 아내 은영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죽음을 자연스러운 병세의 악화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과 약물 투여 내역을 다시 조사한 결과 준호가 몰래, 의사 몰래 약물 용량을 늘렸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남몰래 투여된 모르핀이 치명적인 수준에 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까지 그의 손이 닿아 있었다니. 저는 밤마다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살폈더라면, 내가 약을 챙기는 모습을 조금만 더 유심히 봤더라면 그녀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와 죄책감은 소용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아내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도 결심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끝까지 진실을 밝히마. 내 억울한 죽음도 헛되지 않게 하마.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은 제 딸 민정의 남동생, 그러니까 준호의 친동생 민수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몇 해 전 민수가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모두 그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차량의 소유주는 준호의 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전 보험사에서 민수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민정이 오빠에 대해 느꼈던 오래된 불신은 사실이었고 동생의 죽음마저도 그의 손에 의한 살인이었음이 명확해진 겁니다. 민정은 그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오빠가 우리 동생까지 죽인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왜 그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내 동생이 억울해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형으로서 지켜내지 못한 가족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드러난 것은 준호가 오랫동안 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동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제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모은 성금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이용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 끝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를 효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악마 같은 아들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의 자백 녹음, 수진이 제공한 문자와 통화 기록, 그리고 민정의 증언이 겹겹이 쌓이자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빚이 너무 많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범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미수, 존속살해, 보험사기, 불법 대출,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그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괴물의 정체가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오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와 허무함이 뒤섞였습니다. 끝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억울한 죽음, 아들의 배신, 작은 아들의 희생, 이 모든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세상 누구도 그를 효자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날, 저는 법원 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장면만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등을 떠밀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며 고개를 떨군 아들의 모습. 그 두 얼굴이 겹쳐지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슬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아내와 아들 민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별빛이 무덤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지만 끝내 울음을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영아, 민수야, 드디어 진실을 밝혔어. 너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했어. 바람이 스쳐가며 마치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아내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저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싸움은 아들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가족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남은 용기를 다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준호와 관련된 재산을 민사 소송을 통해 압류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가족 범죄 피해자 모임. 처음에는 저와 수진, 민정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피해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형제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의 눈빛은 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하자. 활동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통해 목소리를 냈고 언론은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살인, 존속 살해에 대해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끝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임의 이름을 따 준호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이름이 이제는 그가 저지른 죄악을 막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바람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다. 악은 멸망하고 선은 살아남는다. 저는 여전히 항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때때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파도는 밀려오고 갈매기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제 마음뿐이었습니다. 배신과 복수, 정의와 회한이 뒤섞인 제 인생은 이제 바다처럼 깊어졌습니다. 저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다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비극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분명한 진실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혈육이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쓴다 해도 탐욕의 눈먼 순간 그곳에는 괴물만이 남는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제 남은 생을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려 합니다. 그것이 아내와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다시 한번 바다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는 쓰디쓰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상처가 아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웃음을 되찾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복수는 이미 정의로 변했고 정의는 더 많은 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악은 가라앉고 선은 살아남는다. 이것이 진짜 항해다.